매도인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이 건가?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영원으로 건물 샀다. 이 말은 불가능한 건가요? 이 수준부터 투자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검토가 가능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순한 빌딩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중개사들의 로망이죠. 100억대 빌딩 거래의 시작과 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부산에서 2025년 12월 초 약 100억 원 규모의 빌딩 거래가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하셨길래 거래가 완성되었는지 거래를 직접 진행한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안부동산 중개법인의 박은주 과장입니다. 이번에 100억대 빌딩 거래를 진행했고요. 오늘은 잘 팔았다는 이야기보다 어떻게 팔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수인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부동산 중개법인의 소속 공인중개사 이성균 과장입니다. 저는 팀에서 대출 구조, 수익성, 숫자 검토를 같이 맡고 있고요. 오늘은 이 거래가 왜 성사될 수 있었는지 숫자와 구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질문부터 가볼게요. 100억대 빌딩이면 거래 금액 자체가 높아서 매도인 측 컨트롤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전속 매물로 진행된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흔한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미 여러 중개사들에게 매물이 나가 있었고 시장에 꽤 오래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들마다 매도인께 드리는 제안이 거의 비슷했어요. 요즘 시장이 안 좋다거나 거래 가격을 조금만 조절하자거나. 문제는 그 말들이 계속 반복될수록 건물의 가치가 아니라 가격만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으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 미팅 때 매도인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이 이 건물 진짜 팔리는 건가? 아니면 제대로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첫 미팅에서 바로 전속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한 번, 두 번 여러 차례 미팅을 하면서 계속 같은 질문을 수없이 던졌었습니다. 누가 이 건물을 살까요? 도대체 타겟이 누구일까요? 사옥으로 접근할 건지, 수익형으로 접근할 건지, 대출은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 세금 구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격 이야기는 최대한 뒤로 미뤘고, 이 건물을 하나의 설계도처럼 다시 정리해서 매도인분께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이 쉽진 않았겠네요. 네, 솔직히 굉장히 쉽진 않았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 중개사를 많이 경험하셨고 말은 다 비슷한데 결과가 없었다는 피로감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 설명하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미팅할 때마다 조금씩 구체적인 자료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미팅이 이어진 뒤에 매도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야 이 건물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이해가 된다. 그때 처음으로 전속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게 됐죠.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100억짜리 건물, 자기 자본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단순히 얼마를 빌릴 수 있느냐보다 얼마를 자기 돈을 넣을 수 있느냐가 거래 성사 여부를 좌우합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세 구간으로 봅니다. 먼저 자기 자본 30%, 그 다음으로 50%, 다음으로 이제 70% 구간입니다. 30% 자기 자본은 대출 비중이 높아집니다. 금융기관에서는 통상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LTV를 60에서 70% 정도 수준까지 허용하지만 이는 매우 보수적으로 취급되는 수치입니다. 자기 자본이 50% 정도면 대출 비중과 자기 자본의 균형이 살아나면서 변동금리나 공시 리스크에 관한 버퍼가 생깁니다. 이 수준부터 투자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검토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70% 이상 자기 자본을 들이면 대출 부담 자체가 낮아져서 금융사 심사에도 훨씬 유리하고 시장 충격에 대한 내성이 강해집니다. 그럼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영원으로 건물 샀다 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 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일단 유튜브나 광고에 나오기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1%만 올라가거나 공식률이 조금만 악화되거나
수익률이 계산이 금방 깨지게 되죠. 특히 상업용 자산은 장기 공실 시에 수익 구조 자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도 단순히 자산 가치만은 보진 않습니다. NOI 기준으로 해서 부채 상환 능력을 같이 보기 때문인데요. 그 수치가 안정적이어야지만 대출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조금만 떨어져도 대출 이자 원금 상환에 바로 압박이 들어오는 구조이죠.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 금리 리스크 환경 때문에 고 LTV 대출을 축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기 자본 최소 30% 이상을 현실적인 하한선으로 보고 가능하면 50% 수준 이상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LTV는 보통 대출 금액 나누기 자산 가치로 계산을 하고요. 상업용은 60에서 70%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자기 자본은 어느 정도의 적정선이 필요한데 자기 자본이 낮아질수록 변동금리나 공실 리스크에 취약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금융사는 순영업 소득과 부채 상환 비율을 중심으로 심사를 합니다. 결국 자기 자본 30% 이상, 적정 수준 50% 이상이 실무적으로 검토가 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거죠. 건물 이야기하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보통 상가 건물이나 빌딩의 경우 감정평가는 어떻게 도출되나요? 감정평가는 보통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각각 전혀 다른 숫자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원가법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 건물을 지금 다시 지으면 얼마 드느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토지 가격에 건축비, 간접비, 감가상각을 더하는 방식이죠. 도심 빌딩의 경우 이 방식은 구조적으로 실제 시장 가격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숫자는 매수자가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가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같은 지역 그리고 비슷한 연면적, 유사한 용도의 실제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만 문제는 완전히 똑같은 건물은 없다는 점입니다. 입지의 한 블록 차이, 그리고 임차 구성, 그리고 주차 조건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보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수익환원법입니다. 결국 수익률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수익환원법은 이 건물을 만들어내는 순수익을 기준으로 이 수익을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를 계산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서울, 부산 도심 기준으로 수익률을 3% 초중반을 적용해야 실제 매수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서 2%대나 반대로 너무 높은 수익률을 계산하면 현실과 괴리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금융기관이나 실제 매수자도 결국 이 수익 환원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가격은 검토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거래에서도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은 참고로 보되 최종 판단은 수익환원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는 감정평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중개사들은 도대체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실무 기준은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개사들은 수익률을 계산한다기보다 검증합니다. 이게 광고에 나오는 수익률처럼 공식을 넣어서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월세가 실제로 유지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제일 먼저 봅니까? 첫 번째는 이 월세의 현실성을 봅니다.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월세가 시장 대비해서 과한 건지, 그리고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계속 유지 가능한 건지를 여기서 한번 걸러지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잘 받고 있어도 재계약 때 유지가 안 되면 그 수익률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구조입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중도 해지 조항은 있는지,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그리고 업종은 경기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까지 봅니다. 같은 월세 3억 원을 받더라도 10년 장기 계약 법인 임차인과 그 2년 계약인 개인 임차인은 수익률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률과 체감 수익률이 다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광고에서 흔히 보시는 수익률 5%대, 6%대는 대부분 공시를 가정하지 않은 숫자이거나 관리비, 유지비, 그리고 수선비가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무에서는 총 임대 수입에서 공실 가능성, 유지 보수비, 관리비, 세금 부담 이런 것들을 빼고 남는 그 순수익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건물 수익이 몇 %냐 보다 이 월세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 건물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요즘 시장에서 중개사들이 현실적으로 보는 기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현재 시장에서는 서울, 부산 도심 기준으로 수익 환원율 3%대 초중반이 가장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이보다 낮으면 매수자가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고, 이보다 높으면 오히려 왜 이렇게 높지? 라는 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수익률을 보여주기용 숫자로 설명하지 않고요. 이 구조를 매수자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거래 포괄 양도양수가 적용됐나요? 건물 거래했다고 하면 많이들 그렇게 예상하시는데 이번 거래는 포괄 양수도가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일반적인 거래와는 조금 결이 달랐었죠. 네. 왜 포괄 양도양수가 안 된 거죠? 핵심은 거래 주체의 성격입니다. 이번 건물은 한쪽은 과세사업자, 다른 한쪽은 과세사업자가 아닌 형태가 섞여있는 구조였습니다. 포괄 양도양수는 단순히 건물과 임차인을 같이 넘긴다가 아니라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세법상 포괄 양도양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래는 형식적으로는 포괄 양도양수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세무적으로는 일반 매매 구조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요. 존재하지 않는 매수자가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없는 손님이요. 결국 잘 파는 방법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건물을 판다는 거는 가격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을 납득시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